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쓰신 백범 일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쓰신 백범 출간사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단군기원 4280년 11월 15일 개천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천절날 내가 이 출간사를 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1947년 음력 10월 3일이 되겠습니다. 1947년 이때만 해도 단기를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김구 선생님께서 개천절이라는 이 날의 의미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 백범 일지를 쓰실 때 내가 왜 이 책을 썼느냐라고 하면 유서 대신으로 썼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과 하권, 상편, 하편 두 편으로 쓰는데 상편의 경우는 두 아들, 이때 두 아들은 12살과 8살인 김인, 김신 두 아들에게 이 아비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독립운동하면서 다니느라고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가 커서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하시면서 쓰셨기 때문에 주로 이 집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출생이라든지 성장 과정, 개인 위주로 처음에는 많이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편은 언제 쓰셨냐면 1929년 김구 선생님이 54세 때 쓰셨어요. 1929년이면 언제냐 하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상해에서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에 계실 때 쓰신 것이 바로 상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편은 또 언제 쓰셨냐 하면 나중에 미주 동포들에게 나의 활동을 알리고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는 임시정부 활동 위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1942년 67세 때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은 또 어디서 쓰셨냐? 1942년이면 뭐죠? 윤봉길 의거가 있고 나서 이제 임정이 상해를 떠나서 이제 피난살이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 해방이 되기 마지막 청사였던 중경에 있던 임시정부 청사에서 쓰신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편에 보면 이 책에 보면 경순왕부터 나와요. 신라 경순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구 선생님이 직접 쓰신 그 연인본에 보면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는 김자점의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자점은 조선시대 중반기에 인조반정의 그 공신이었거든요. 나중에 효종 때 영모를 꾸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유배를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이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자점의 후손으로 양반 행세를 하고 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집안들이 황해도 쪽으로 들어오면서 상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고는 너무 없는 살림에 임신까지 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니까 내가 죽기를 바랬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집안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언제냐? 1876년 7월 11일 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창공원에 있는 김구 기념관에 가보면 어린 시절 이야기 나올 때 보면 이제 아기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산모도 위험하고 자녀도 위험하게 되니까 집안 어른들이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다 그러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 보고 빨리 지붕에 올라가서 소 울음소리를 내게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소 울음소리를 냈더니 김구 선생님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제 태어났는데요. 그 태어나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학습을 갔을 때 백범 김구 선생님은 아이들이 다 아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김구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공부도 잘하고 아주 효자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이랬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동네에서 가장 개구장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개구장이었냐면
물감을 가지고 가서 풀어서 빨간 물감과 파란 물감을 개울에 뿌려가지고 그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색깔이 섞이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걸 그렇게 바라다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들이 다들 또 저 창수가 또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해서 엄청 혼이 많이 나기도 했고요. 또 엿이 먹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엿장수가 지나가면서 헌수저 산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의 새 수저를 일부러 분질러 가지고 엿을 바꿔 먹기도 한다든지, 그리고 아버지가 모아놨던 돈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돈을 이렇게 메고 가면서 떡을 사 먹으려 간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개구장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김구 선생님의 가계도가 되겠는데요. 아버지인 김순영,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가 독립운동가 이야기할 때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이야기하는 광락원 여사, 그 둘 사이에 김구, 오로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외아들, 딸도 없고 이 당시에는 자녀가 많아야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김구 선생 오직 외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은 나중에 최준래 여사랑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첫째 딸을 낳는데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찬바람을 쐬어가지고 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화경이도 7살, 8살 됐을 때 또 죽어요. 그러면서 화경이가 나중에 죽으면서 아버지 감옥에 계시는데 내가 병들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상심하시니까 제 죽음을 알리지 마세요 라고 7살짜리가 얘기했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둘째 딸도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 딸도 또 어린 시절에 또 병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딸도 다 죽고, 네 번째 자식이 바로 김인, 그리고 다섯 번째 김신 해서 두 아들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계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구 선생님은 1887년 12살이 되어서 정식으로 공부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선생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요. 이렇게 갈구하던 사람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얼마나 기쁘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어요. 산고개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 곽밥이라 그래가지고 곽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곽밥이 바로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을 싸서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너무 그 공부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새벽 일찍 가서 선생님이 일어나기 전 시간에 미리 가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든지, 그 다음에 암기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암기해서 항상 그 반에서 1등으로 암기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주에서 향시라 그래서 그 지방에서 치는 시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집안의 어른이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갓을 쓰고 그 잔치에 갔다가 양반이 아닌데 갓을 썼다라 그래가지고 그 수모를 당하게 돼요, 양반에게. 그걸 보고 어찌하여 우리 집안은 그 갓 하나도 쓰지 못합니까? 라고 하니까 과거에 급제를 해서 진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1892년에 과거 시험을 치러 가는데, 그 중요하다는 과거 시험장에 가니까 너무 실망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이 과거 시험장이라는 것이 공정하게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돗대기 시장과 마찬가지로 돈을 주고 시험을 대신 쳐준다든지, 아니면 그 시험을 내는 사람에게 70이 가까이 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70인데 과거에 항상 떨어주니 제발 붙여달라고 애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이 김구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시험을 치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신 시험을 치겠다. 나는 앞으로 기회가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의 한이 된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것을 그 원을 풀어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당시에 시험은 그다지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과거에 낙방을 하게 되죠. 그 과거 시험 공부뿐만이 아니라 실용문서, 즉 토지대장이나 소장을 쓰거나 뭐 충문을 쓰거나 하는 이러한 공부들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는 아버지가 그러면 풍수지리나 관상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관상 공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상 공부를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솔직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내 관상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도 관상 공부를 실컷 해가지고 과연 나의 관상은 어떤가 하고 다 뜯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얼굴에 항상 내 얼굴은 흉상이고 빈상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 안 좋은 일, 그 다음에 평생 가난할 운명이다라고 관상에 나오기 때문에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그런데 그 실망을 하는데 이 책에 무슨 책이냐면 바로 마이상서라는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상호, 불려, 신호. 신호, 불려, 심호. 뭐냐면 상 좋은 것은, 얼굴 좋은 것은 신호, 몸 좋은 것과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몸 좋은 것은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얼굴보다는 몸이 중요하고 몸보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관상학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님이 여기서 나는 비록 내 관상에 얼굴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몸을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마음 공부하는 데에 내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 풍수나 관상 공부 외에도 각종 병서, 병법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그 병서에는 장수가 될 재질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김구 선생님이 이 병서를 읽으면서 자신을 좀 갈고 닦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장수가 될 사람은 태산이 앞에서 묻어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병사들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 한다. 그리고 나아가고 물러섬을 호랑이와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병법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 장수가 될 재질을 이렇게 써놨다는 것은 바로 김구 선생님도 이러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93년에 이제 18살 됐을 때죠. 동학사상이 많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동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동학에 입문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동학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고 찾아갔더니 젊은 양반이 있었는데 이 김구 선생님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지금 선생님이 다른 사람과 만남을 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존대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존대를 하십니까? 저는 상놈이고 당신은 양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빈부 귀천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학이 그렇잖아요. 남녀노소 차별 두지 않고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 나는 이 말만 들어도 별세계에 온 것과 같다고 느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김구 선생님도, 김구 선생님의 아버지도 술만 먹으면 그렇게 양반을 두드려 팬다든지, 김구 선생님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 상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라든지,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너무 심하고 모멸감 같은 게 많았기 때문인데, 이 동학이라는 곳에 오니까 다 차별이라는 게 없다라고, 다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니까 그게 가슴에 팍 꽂히면서 이 동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이 동학은 뭐냐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게 문구예요. 천주님만 알고 천주님을 부르면 이 세상이 조화롭게 되고 영세불망 만사지,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불망,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고 기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학은 또 뭐를 외치죠? 척외 척양. 그래서 일본 외도 물리치고 양 서양도 배척하면서 우리 고유의 정신과 사상과 철학을 지키면서 우리 국토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동학이 되겠습니다. 동학의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어떻게 리더가 되는 사람을 접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18살인데 이 김구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된 거예요. 동네에 소문이 조금 이상하게 난 거야.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신기한 그런 기행들을 했다라더라 라는 소문들도 퍼지고, 기골도 장대하고 용감하고 이러니까
김구 선생님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황해도 지역에는 포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산포수라 그래가지고 동물을 잡는 그 포수가 많았는데, 포수는 뭐를 가지고 동물을 잡죠? 네, 총을 가지고 잡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무장을 한 동학민들이 많아진 거예요. 김구 선생님 밑으로 무장한 동학민이 70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대 최재우 선생의 그 뒤를 이어서 2대 교주가 되신 최시영 선생을 직접 아련하는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김구 선생님을 먹어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접주가 아니라 뭐예요? 직접 교주를 만나서 교주가 너를 인정해준 그런 접주기 때문에 이 김구 선생님이 황해도 애기 접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명성이 많이 퍼지게 된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마찬가지였지만, 이 동학이라는 것은 지금 봤듯이 상민들, 양반의 그런 차별의 부당함을 체감을 했던 사람들이 동학을 많이 했고요. 양반들의 경우는 의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해도 지역의 의병 중에서 대표적인 리더가 누구였냐면 안태훈이라는 진사분이 의병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학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 좋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서로는 적이지만 김창수에 대해서 소문에 의하니까 아주 괜찮은 젊은이가 있다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너희 동학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조만간에 동학을 치러 갈 건데 너의 그 재능이 아까우니 너가 힘들 때는 나를 찾아와라 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밀약을 맺냐 하면, 나를 치지 않으면 나도 치지 않는다. 서로 안 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불행에 빠지면 서로 돕는다라는 밀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동학과 의병이 서로 부딪히는 지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둘 다 인재를 알아보고 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동학군이 다 패하게 되면서 이 김구 선생님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때 편지 왔던 안태훈 지사를 찾아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김구 선생님은 찾아가길 처음에는 꺼려해요. 진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지만 이제 주변에서 가자라고 해서 이제 찾아가 보니 이분이 김구 선생님을 아주 대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다 모시고 와서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리고 스승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을 해주는데, 이 안태훈 진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안중근 선생님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태훈 진사의 이 백범 일지에 보면 안중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안태훈 진사를 찾아갔더니 그 집에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중근이는 항상 머리띠를 두르고 산으로 들러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백발백중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잠깐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인연으로 이 안태훈 진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안태훈 진사로부터 입은 많은 은혜 중에 저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스승 고능선 선생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구 선생님이 항상 그 공부에 대한 갈증, 그리고 배움에 대한 기쁨, 이런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고능선 선생님을 만나면서 교육을 받게 돼요. 근데 이 고능선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중앙 김평묵, 성제 유준교의 제자라고 합니다. 이 김평묵과 유준교는 또 누구의 제자냐? 화서 이항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화서학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쭉 그 이전에 독립운동가들을 이야기하면서 화서학파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뭐냐면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행동하는 양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항맥입니다. 의암 유인석 선생과의 동문이에요. 이 정도로 이 당시에 애국 운동을 하는 그런 계보에 있는 분이 바로 고능선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예요. 스승에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상놈으로서 차별을 받고 자란 이야기라든지, 과거 시험에 떨어진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관상 공부를 했더니 내 상이 너무 흉하고 빈하다라는 것이라든지, 그런데 용기를 내서 동학을 했는데 또 패배했다든지, 그래서 내 인생은 계속 안 풀리고 패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슬픈 눈물을 흘려요. 그럴 때 이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네의 고통은 알겠다. 그렇지만 자네가 처음에 세웠던 그 뜻, 그 고귀한 뜻이 지금은 비록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초심과 똑같이 굴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도전해 나가고 실행해 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행하기에 힘쓰라. 뭐라도 지금 울고 낙심하지 말고 행해라 뭐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분은 뭘 강조하냐면 의리를 강조해요. 요새 의리 막 이런 얘기하는데 의리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무리 재주와 능력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런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의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의리에서 벗어나면 그 재능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재앙이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요새 이런 거 많이 보지 않나요? 재주, 능력 많아. 막 학벌도 엄청 좋아. 돈도 많아. 그렇지만 어때요? 의가 없으면, 그 심지가 굳거나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이러한 재주와 능력이 칼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되거나 이 사회를 더 안 좋게 만드는데 많이 휘두르는 그런 경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화근이 되지 않도록 재주와 능력뿐 아니라 의리도 같이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실행을 할 때, 사람이 살 때, 일을 행할 때 3단계가 꼭 필요하다. 첫 번째 판단. 빠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된다? 계속해야 된다. 이 세 개의 단계를 항상 유념해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죠. 이제 겨울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봄에 또 학생들을 만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를 알리는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뭐 지원금이 없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좌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뭐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이거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판단과 실행과 계속.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의지를 굳히는데도 많은 도움을 준 분이 바로 이 고능선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김구 자네를 보니 내가 자네의 단점이 보인다. 뭐냐? 과단성이 없다는 것이다. 자네는 이렇게 탁 이렇게 뭔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과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맨날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지 잡고 나무를 오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해요. 가지 잡고 나무를 오르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대단한 일이 아니다. 더 대단한 것은 뭐냐? 벼랑에 매달려 있다가 그 잡은 손을 탁 놓아버리는 것이 가히 장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그냥 오르기만 하려고 막 욕만 쓰잖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때가 되었을 때 그거를 탁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걸 보면서 김구 선생님이 옛날에는 과단성이 없었어? 제가 그게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러한 스승의 가르침을 평생을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단성 있고 끝까지 실행에 옮기시는 그런 김구 선생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능선 선생님 앉아 계시는 이걸 보세요. 꼿꼿하게 그 선비의 느낌 드시죠. 그런데 나중에 이 고능선 선생님하고 이 안태훈 진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이 안태훈 진사가 고능선 선생님을 아주 깍듯이 대하고 이 스승님을 김구에게 소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안태훈 진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학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쌀을 다시 회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 또 나쁜 관리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태훈 진사에게 와가지고 동학군한테서 회수한 그 쌀을 너 혼자 먹지 않느냐, 그거 우리에게 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안태훈 진사의 재산이 이제 막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거를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관리들도 다 못 지켜줬는데 프랑스 천주교의 신부가 그걸 지켜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양 세력이 좀 셌기 때문에 그런 재산을, 안태훈 진사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안태훈 진사가 원래 이 유학자였는데 어떻게 돼요? 그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 고능선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안태훈 진사가
천주학을 할 마음이 생긴 걸 보니 서양 오랑캐를 의뢰할 마음이 있다는 것 아니겠냐. 그렇다면 대의에 위반된 행동이다. 그래서 이분은 뭐예요? 끝까지 어디 서양 오랑캐들이 믿는 천주학을 세상에 한단 말이냐. 그것은 선비로서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절교를, 안태훈 진사와 이 고능선 선생이 절교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도 보면 서양 세력이 들어오고 이 원래의 그 우리의 유교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간에 처음에는 같이 그 지역의 유지였지만 이게 갈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능선 선생님은 김구 선생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일국이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이렇게 일으키면서 일본의 힘이 이제 막강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서양에 붙으면 안 되고 청국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구 선생님에게 중국을 한번 유람을 하면서 그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고 혹시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청국 시차를 권유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제 행장을 메고 유람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때 김형진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유람을 이제 떠나시는데, 그 유람을 떠난 코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양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함흥, 이렇게 해가지고 갑산, 해산으로 가는데, 이 해산진에서 어떤 거를 보게 되느냐, 해산진에 갔더니 제천당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제천당은 뭐냐, 제사를 지내는데요. 어디에 지내느냐, 백두산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게 있었다. 근데 누가 지내냐면 국가에서, 나라에서 백두산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천당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통화현은 어디예요? 지금의 중국. 우리가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여기 독립운동 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갔다 왔는데, 이 통화현까지 갔다 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남파 박찬익 선생님 공부했을 때 나온 이야기가 여기에도 나와요. 뭐냐면, 이 통화현에 갔더니 호통사의 횡포가 너무 심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통사가 뭐냐, 만주어를 할 줄 아는 우리 조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통역을 해주는 사람인데, 분명히 조선 사람이야. 조선 사람인데 중국말을 할 줄 안다는 이유로 거기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과 우리 조선에서 넘어간 사람들 사이에 그 통역을 해주면서 이득을 엄청 얻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 편에 주로 붙느냐? 돈 많은 중국 사람들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호통사입니다. 그래서 이 호통사의 횡포도 이 책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남파 박찬익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많았구나 하는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희연 의병과 함께 고살리 전투에 참전하시게 돼요. 근데 이것도 패하게 됩니다. 사실 의병, 여기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병이라고 해서 그 의로움은 정말 뛰어나지만 전술, 이분 병법 공부했잖아요. 병법 제로. 칼도 쓸 줄도 모르고 그냥 붓하고 그냥 이것만 할 줄 아는데 그냥 분기 탱찬하신 그런 분들이 하다 보니 이 의병이 성공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패전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길에 어디를 들르시게 되냐? 치아포라는 곳에 들르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1896년 21세 때예요. 객주에 들른 거죠. 그래서 들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가 어느 때예요? 189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을미사변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복궁에 일본의 낭인들이 침입해가지고 명성황후, 그쵸, 고종의 부인 민비를 시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아니 일본이 어쩜 궁궐까지 난입해가지고 세상에 왕비를 그렇게 처참하게 잔인하게 죽인단 말인가 하고 이제 부르르 떨고 있는데, 이 객주에서 밥을 먹다 보니 어떤 단발을 한 젊은이가 있는데 한복을 입고 우리나라 말을 쓰긴 쓰는데 말투가 이상하다 봤더니 일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긴 그 도포자락 안에 칼이 숨겨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여기 객주니까 원래 일본의 상인이라 그러면 일본 복식을 하고 일본 말을 쓰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한데 왜 굳이 조선 옷을 입고 조선 말을 저렇게 하면서 칼을 숨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저놈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관련돼 있는 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을 내가 처단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이 사람이
차고 있던 칼을 뺏어서 살해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한 사건이 바로 치아포 의거예요. 근데 만약에 김구 선생님이 이 놈을 죽이고 그냥 도망갔다라면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김구 선생님 뭐냐면, 내가 그냥 한낱 일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나는 국모 보수, 우리나라의 어머니를 죽인 것에 대한 복수다 라고 해가지고 국모보수라고 쓰고, 나는 어디에서 주소를 다 써놔. 내가 누구다.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은 다 나눠주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어쩌려고 그러냐, 도망가라.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 한 몸 희생하여 만인을 교훈할 수 있다면 죽어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의 의의를 알아주고 우리 국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영광이다.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 그래갖고 우리 집안이 흥하든 망하든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개월 후에 잡으러 와. 이제 해주 감옥으로 가게 되죠. 감옥으로 이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가는 여정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 잡혀갔다 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힌 다음에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옥바라지를 하러 아들을 따라 나서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소 앞에 보니까 객주 박영문이라는 사람의 객주에 가서 식모살이를 하게 됩니다. 김구 선생님은 가자마자 이거 뭐죠? 주리를 틀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모아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엿대어서 옆에서 이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뼈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는 계속 엎혀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1929년에도 네, 지금 여기 흉터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때 가서 엄청난 고문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이때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거기 그 감옥 안이 얼마나 위생이 더럽겠어요. 그리고 너무 덥고 더러워가지고 장티푸스에 걸리게 됩니다. 약도 쓰지 못하고 너무 괴롭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허리띠를 풀어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해요.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필름 돌아가듯이 그렇게 어린 시절에 노는 장면이 떠올랐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서는 내가 고문을 받아 죽든 어떻게 병에 걸려 죽든 이제 앞으로는 자살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했다 그러죠. 근데 저는 이 치아포 의거에 대해서 죽인 사람이 스치다가 군인이 아니었다는 둥, 그냥 살해를 했다는 둥,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런 논란을 하기 전에 그 법관 앞에서 김구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치아포 의거에 대해서, 치아포 의거를 행했던 김구 선생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몰라서는 이 치아포 의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107쪽부터 나와 있어요. 김구 선생님이 이제 엎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계속 말하지 않았던 것은 그 서울 한양에 가서 그 대관들 있는 그 신하들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장티푸스도 걸려보고 고문도 받아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왜 이 치아포 의거를 했는지를 여기서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하던데 그냥 사람들이 너 일본 사람 죽였지? 이렇게 이제 뭐 이름은 뭐고 이런 거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그날 그곳에서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외구 한 명을 죽인 적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막 욕을 해. 욕을. 이 개 같은 외놈아 이렇게 합니다. 호위 만국 공법이니 국제 공법이니 어디에 국가 간에 통상 화친 조약을 체결한 후에 그 나라 임금을 시해하라는 조문이 있더냐. 이 개 같은 외놈아,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 국모를 시해하였느냐. 내가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또 살면 몸으로 네 임금을 죽이고 외놈을 씨도 없이 다 죽여서 우리 국가의 치욕을 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또 누가 왔어, 살인자 한나 만나봐 이렇게 쓰다가 이런 이야기를 그냥 쩌렁쩌렁한 그 큰 체고에서 얘기하니까 다들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쳐다본 거예요. 거기 일본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도 못 알아듣다가 이제
왜 저러나 하고 이제 통역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욕을 하면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본인은 일개 시골의 천민이지만 신하된 백성의 의리로 국가가 수치를 당해서 푸른 하늘 밝은 해 백일 청천 아래 내 그림자가 부끄러웠다. 내 그림자가 부끄러워서 왜구 한 명을 죽였소. 그러나 나는 아직 우리 동포가 외인들의 왕을 죽여서 복수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소. 우리 왕비는 죽었는데 어느 누구가 그 나라 왕족 죽였다는 소리 내 듣지 못했다. 지금 당신들은 몽백을 하고, 몽백이 뭐냐면 이 국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은 거예요. 몽백을 하고 있는데 춘추대의에 나라님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 몽백을 아니한다는 구절도 읽지 못했느냐. 어찌 한갓 부귀영화와 국록, 그러니까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국록을 도적질하는 더러운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느냐라고 이렇게 크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포 의거를 한 이유를 정확하게 대셨잖아요. 국모 보수를 위한 것이다. 근데 나를 재판하려고 앉아있는 니네는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하고만 있고 일본의 원수를 갚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친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김창수, 김구 선생님이 완전 핫한 인물이 된 거예요. 제물포가 개항한 지 9년 만이에요. 9년 만에 이 감리사를 설립한 이후에 처음 보는 희귀한 사건이다라고 해서 동네에 소문이 난 거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 뭐냐면 이 경무관, 거기서 경찰이죠. 경찰이 광락원 여사가 이제 그 밥을 주러, 사식을 주러 오잖아요. 왔을 때 어찌 그렇게 호랑이 같은 아들을 두셨소 이러면서 150냥을 주면서 아들 한약을 지어서 보내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다음부터는 면회자가 줄을 섰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김구 한번 보려고 그 지역에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신문 때는 방청객들이 오늘 김구 뭐 한대 이러면 소문이 나가지고 저 뒤에 마을 위에까지도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은 이 감옥에서의 생활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써놓으셨는데요. 첫 번째, 내가 감옥에서 한 것은 독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학책을 막 갖다 주셨대. 그래서 맨날 읽고 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책을 읽는 걸 보고 이 간수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서적을 읽으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의리는 유학자에게 배우고 문화와 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는 것이 국가의 복리를 위해서 좋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신서적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고능선 선생한테만 배웠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고능선 선생에게는 의리를 배웠지만 지금 현재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오랑캐라고 하셨었는데 오랑캐의 나라의 문화와 제도는 우리의 것보다 좋은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발전해서 우리나라를 침범했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감옥에 잡혀온 사람들 19은 다 문맹이었다는 거예요. 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인천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들 왔대. 그 감옥에서 같은 죄수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왔냐? 그게 아니고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가 그 앞에서 객주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해서 사식을 보내주니 그 사식을 맨날 얻어먹는 사람들이 미안해가지고 김구 선생님 가르쳐 준다는, 그래 들어는 줄게 이러고 이제 온 사람들인 거예요. 황성신문에 기사가 났어. 뭐라고 났다? 김창수가 있는 인천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학교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릴 정도로 김구 선생님이 이곳에서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을 보면서 전 누가 생각나냐면 요시다 쇼인이 생각이 났어. 요시다 쇼인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개화돼야 된다 막 감옥에서 해가지고 감옥이 학교였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있었어. 누가?
백범 김구 선생이 있었어요. 어디서든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한 일은 대서. 뭐냐면 아까 그 실용학문을 공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장 같은 것도 쓰고 했다 그랬잖아요. 김구 선생님이 소장을 써주면 다 이겨.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감옥의 그 관리들도 자기 송사도 이 김구 선생님한테 와서 좀 써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서도 해주고 밤마다 이 죄수들이 도망 타러 갈 것을 염려해가지고 밤에 재우지 않았대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노래시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러고는 여기서 유명한 게 뭐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김구 선생님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될 줄 알았더니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야. 이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둔 거죠. 그래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구 선생님은 어쩐지 나는 마음이 오히려 평온해서 사형 집행하는 날까지도 대학을 읽었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죄수들이 그렇게 울었대잖아요. 우리 김창수 죽는다고 그렇게 울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사형 집행하는 날 간수가 밤늦게 오더니 뭐라 그래요? 김창수 살았다고 고종 임금님께서 전보를 쳐주셔가지고 국모보수라는 그 죄명을 보고는 일단 사형 집행을 연기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면회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아예 그 옥문 앞에 의자를 대놓고 앉아서 줄 서서 면회를 받았다고 하죠. 그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정착을 한 곳이 어디예요? 공주 마곡사에 가시게 되죠. 제가 마곡사 가서 영상 찍어 온 거 있거든요. 마곡사 보시고 이 마곡사에 가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먹었지만 실제로 머리가 툭 떨어지는 걸 보니 눈물도 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 마음에는 사실은 몰랐는데 영웅심과 공명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평등한 이런 세상을 원한다라고 동학부터 시작해서 막 하고 왔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그런 평등보다는 나 또한 월등한 양반이 되어서 원한을 갚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심이라는 거를 이때 마곡사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배운 것은 뭐냐? 견월망지 이거 있죠. 달을 보라고 하는데 손가락을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보지 말고 달을 봐 그거 하듯이 그런 견월망지를 배우게 되었고 참을 인자를 배우게 되었다. 요 마음심자 위에 칼도자가 있어요. 그건 뭐냐? 칼날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탁 참는 거예요. 참는 게 그냥 화를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라 탁 참으면서 언젠가는 쓸 그 칼을 마음에 탁 품는 그 마음이 참을 인이다 하는 걸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록 후에 이렇게 이제 인천 감옥에서 나와서 쭉 해서 이렇게 돌면서 감옥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돈도 얻고 좀 잠도 자고 소식도 얻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00년에 2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 김구 선생님의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막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그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를 먹여드려가지고 3일 동안 더 사셨대요. 3일 더 살라고 그 피를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효자로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맞아,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지, 나도 그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허벅지 살을 띄어다가 그 피는 마시게 하고 그 허벅지 살을 구워가지고 아버지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못 일어나시니까 좀 더 잘라야 되겠다라고 하고 칼을 딱 대는데 너무 아픈 거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냥 확 했는데 그래가지고 차마 두 번째는 살점을 떼어내지 못하고 칼만 해서 피만 더 났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그런 효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좀 엽기적이잖아요. 지금 보면 엽기적인데 뭐냐? 그 정도로
맞춤 이런 거에 엄청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기독교를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3년상이 끝나고 나면 내가 기독교에 귀의하리라 라고 하고 3년상을 끝내시게 됩니다. 1904년 29세 때여서야 혼인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때 29세면 완전 노총각 그런 노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혼인의 조건이 있었어. 이분 남달라. 혼인의 조건이 뭐냐? 재산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재산을 논하지 말아야 된다예요. 지금 세태랑은 완전 다르죠. 지금은 뭐 직업은 뭐고 월급은 얼마고 뭐 이렇게 하죠. 이때는 재산을 논하는 사람은 안 돼. 두 번째는 학식이 좀 있어야 돼, 여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 당시에는 얼굴 안 보고 결혼하는 때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얼굴을 보고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나 또한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지 우리 둘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겠다. 이게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했는데 이 김구 선생님의 결혼사도 또 어마무시해. 근데 뭐냐면 첫 번째는 김치경의 딸이라는 사람하고 혼담이 오갔어요. 뭐냐 하면 이게 바야흐로 몇 년 전이냐, 김구 선생님이 5살 때야. 김구 선생님 5살 때 아버지가 술 드시다가 같이 술 먹던 사람이 우리 집에는 딸이 8살짜리 딸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 아들은 김창수는 4살이요. 우리 나중에 결혼합시다. 줬어. 이렇게 된 거예요. 술 먹다가. 그래가지고 술 먹다가 이제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커갈수록 이제 서로 그 명절이나 뭐 이런 날 되면 이 딸이 자꾸 김구 집에 와서 놀고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자, 이제 우리 혼인을 합시다 하고 막 혼인 준비를 진짜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동학을 할 때였어.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동학해야 되는데 무슨 혼인이냐, 안 한다 이래가지고 파토를 낸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직접. 그러니까 김치경도 그래 너 아니면 그러냐? 그래서 이제 파토를 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고능선 선생님 있잖아요. 고능선 선생님의 큰아들이 좀 일찍 죽어요. 그런데 그 집에 딸이 있었어. 즉 손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손녀랑 이 스승이 김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래서 김구 선생하고 손녀딸이랑 결혼을 시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도 너무 감사하지. 자기는 상놈인데 이렇게 고명한 양반집에 손녀랑 결혼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김치경이 그 소식을 듣고 앙심을 품고 와가지고 고능선한테 진즉에 우리 딸이랑 혼담이 오갔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면 당신 손녀는 첩이 될 것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또 파토가 났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도 안 하고 돌아다니니까 동네에서 소개를 해준 거야. 친척 할머니가. 여옥이라는 여자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가 만날 때 이 혼인 조건을 성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 좋아. 이렇게 해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 여옥이라는 사람이 병에 들어서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에 죽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직접 이 여옥에 염도해주고 장례를 다 김구 선생님이 치러줬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는 누구냐? 안신호는 누구냐? 안창호의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의 여동생과 결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서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 안창호 선생님이 상해에서 활동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시기 전에 딱 보니까 괜찮은 총각이 있었어. 야, 우리 여동생 신호랑 결혼하겠느냐 해서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때 청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신호랑 김구랑 결혼하기로 막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편지가 그때 타이밍이 또 절묘하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빠가 주선해준 그 사람인데 나 이제 졸업했어. 결혼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신호가 양손에 떡을 들고 있는 거지. 김구랑 할 것이냐, 오빠가 점지해준 사람이냐 할 것이냐. 그러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 둘 다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안신호가 김구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요. 제가 둘을 놓고 저울질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둘과의 결혼은 다 파기하고 제3의 남자랑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여기 또 끝났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던 최준래라는 분을 소개받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최준래 여사의 나이가 18살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뭐예요?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조혼, 일찍 시집 보내버리는 이 조혼의 폐해가 너무 많은 걸 알았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은 결혼을 하되 공부를 하고 좀 큰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더 시키는 그런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90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면서 우리의 외교권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면서 이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김구 선생님은 진남포에 있는 에버트 청년회의 총무로 활동하고 계셨어요. 이건 뭐냐면 감리교 청년회가 에버트 청년회인데, 이때 서울에 상동교회 아시죠? 상동교회에서 애국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교회는 물론 기독교지만 기독교 신자만 모였다? 아니다. 저희가 배웠습니다. 독립운동사 할 때 이 상동교회는 미국이라는 파워로부터 일본의 그 간섭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상동교회에는 기독교 신자뿐만이 아니라 천도교 신자, 또 불교, 그 다음에 무교,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독립운동을 하고자 했던 그런 청년들이 모였던 곳이 상동교회예요. 여기에 애국운동을 하는데 같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기탁이라든지 뭐 안창호, 이동영, 뭐 이런 사람, 이동희, 이런 분들 다 모여서 활동을 같이 하시게 돼요. 이때 상소운동을 하게 되죠.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을사상소를 올리는데, 이때 같이 활동하셨던 이준열사, 이분이 상소문을 써요. 그리고 최재학이 대표로 상소를 올리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5명씩 계속 상소를 올리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때 민영환, 충정고원 민영환의 자결이라든지, 또 여기 보면 이상설 선생이 그 연설을 하고 자결을 행하다가 그 온몸에 피를 칠갑을 하고 부축받아서 가는 그 장면이 이 백범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는 각자 고향으로 귀향을 해가지고 교육운동을 펼치면서 우리가 독립을 하고 우리 국권을 찾으려면 백성들을 교화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가서 서명의숙, 양산학교, 그 다음에 나중에 보강학교, 이런 것들에서 교육을 시키시고요. 또 순회 교육운동, 이 환등기 있잖아요. 이렇게 빛 쪼아가지고 하는 환등기를 들고 다니면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활동을 하실 때 나석주 의사라든지, 그 다음에 노백린 장군이라든지, 또 이재명 의사, 이러한 분들을 만나는 이야기들이 이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대표적인 애국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에 가입하셔서 활동을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안명근은 누구냐면 1909년에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하잖아요. 그 사촌 동생이 안명근 의사예요. 그래서 이 안명근이 김구 선생님과 이 신민의 사람들을 찾아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려면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군자금들을 모집하러 다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요. 잡히는데 이때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을 하려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죠. 일본이 만들어내가지고 안학사건, 백오인 사건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런 애국운동이 불붙고 이 황해도 지역, 이쪽에 안학 지역이 가장 활발한 교육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일제가 애국운동 세력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조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가는 도중에, 호송되는 도중에 내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발설을 하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해서 그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자결한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감옥에서 옥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김구 선생님도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고문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손을 뒤로 해가지고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정신을 잃는 이야기라든지, 코에 고춧가루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감옥에서의 행해지는 고문들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죠. 뭐냐? 밤을 새워서 나를 고문을 하는 저 충실한 왜구를 보니 나는
저놈들처럼 나라를 찾겠다고 밤새워 일한 적이 있었던가, 그 생각을 하니 부끄러움에 눈물이 맺힌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런 고문을 만약에 진짜 받았다 그러면 그냥 그런 생각이고 뭐고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고문하겠다라고 하면 벌써 뭐 나자빠져가지고 막 그럴 텐데, 그 고문을 받는 중에도 뭐예요? 야, 저놈들이 저렇게 남의 나라 먹겠다고 하는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 저랬던 적이 있던가 하는 반성을 하는 그 정신 자세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감옥에서 너무 고문받아서 몇 번 기절하다가 이제 가게 될 때 사람들이 다들 김구도 저렇게 고문받아가지고 저렇게 끔찍한가 봐 이러면 다들 털컥 내려앉아가지고 용기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동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네, 비록 생명을 빼앗더라도 나의 정신은 빼앗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감방까지 그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제는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다루었냐, 3가지 방법을 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가혹한 고문.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런 끔찍한 고문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굶기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대요. 처음에는 그 밥이라고 주는 것도 조밥인데 거기에 절반이 모래래. 그렇게 더러운 밥을 주는데도 처음에는 먹기 싫다 막 이러다가 며칠만 굶잖아요. 그 밥도 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굶는 거를 참기 위해서 옛날에 그 거적대기를 씹어먹고 견뎠다 뭐 이런 고사들을 떠올리면서 참았다라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게 뭐냐면 회유래요. 이렇게 고문하고 굶기고 막 이러다가 안 되면 그래도 나는 절대 말할 수 없다 막 이러면은 갑자기 제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다 방에 딱 데려가서 담배 하나 딱 물라 그러고, 그 다음에 국밥, 뜨끈한 국밥, 맛있는 국밥을 딱 갖다 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휴,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 뭐 당신은 정말 뭐 의롭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막 구슬러 가지고, 그렇지만 지금은 일본이 힘이 세니 나중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게 회유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3가지 방법을 써가면서 나를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천 감옥 이런 데 있다가 서대문 형무소, 그 당시에 이제 경성 감옥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나는 뭉우리돌 정신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뭉우리돌이 뭐냐면, 이게 길가에 있는데 돌을 골라내야지 길이 편편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꼭 이렇게 튀어나온 돌들이 있는 거야. 그 돌들을 치워내야지 이게 팍 가야 되는데, 김구 선생님, 그래, 다른 사람이 다 회유를 당하고 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남아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뭉우리돌이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가 김구기념관, 효창공원 해설 가면 학부모들 모여있을 때 항상 하는 거, 그 광락원 여사의 그 동상 앞에서 하는 얘기죠. 서대문 형무소에 아들이 있으니까 옥바라지를 하러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죄수들은 만나면, 죄수와 이제 가족들이 만나면 그 상한 얼굴과 몰골에 우느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5분, 10분 짧은 면회 시간을 다 써버리고 이제 가는 게 다반사인데, 우리 어머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경기감사한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한다. 어미랑 너 처자식은 걱정하지 마라. 네 몸 잘 간수하고 나는 너의 이 애국 독립운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어머니가 이렇게 북돋아 주니 회유 당하고 싶어도 어머니 무서워도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들이 뭐 이제 의로운 활동한다면 너 아니어도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건 대학 가서 해. 아니면 야, 돈 벌어서 돈으로 해. 네가 일단 성공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네가 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데 뭐예요? 경기감사한 것보다 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 어떤 마음으로 키워서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마음들을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옥에서 의식주, 감옥의 의식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도 우리가 항상 현장학습지, 나라사랑 현장학습지로 가잖아요. 그럴 때 이 백범 일지를 읽고 가면 더 생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옷은 처음에 이제 청색 옷을 입고 재판을 받게 되면 적색 옷으로 입게 되는데,
겨울에는 면옷, 그 다음에 여름에는 홑옷, 이것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의 경우는 흰옷을 입힌대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가면 그 환자들만 가는 그 옥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계에 있어서는 이 김구 선생님이 감옥을 몇 개를 가봤어. 해주 감옥, 인천 감옥, 서대문 감옥 몇 군데를 가셨잖아요. 그리고 재판 받느라고 또 어디도 가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지방마다 밥이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달라? 그 지역에 많이 나는 곡물로 밥을 해서 준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목 보면서 얼마나 감옥을 많이 다니셨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벌을 주는데 감식벌이에요. 뭐냐면 식사 양을 줄여서 주는 거야. 조금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그 감식하는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뜰 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리고 말 안 듣고 감옥에서 일본한테 잘 안 보이고 이러면 밑에다가 통나무를 하나 딱 넣어가지고 밥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밥을 주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읽어보면 김구 선생님이 이 일본 놈들이 뭐냐면 홍익을 못하게 만들어놨어. 뭐냐면 김구 선생님은 자기는 이제 풍채도 좋고 건강하고 이러니까 그 조금 오는 밥도 다른 사람들에게 죄수에게 주잖아요. 그것도 벌이야. 주는 사람 걸리고 받아 먹는 사람 걸리면 둘 다 그냥 또 초저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몰래 줘야 돼요. 밥을 줄래도.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가지고 이 감옥은 다다미 3장 반에, 다다미 3장 반이래요. 다다미 3장. 3장이면 뭐냐면 여기 한 1m, 2m 정도가 안 되는 조그만 그런 게 3장 반이니까 아주 작은 방이에요. 아주 작은 방에 10명에서 20명이 들어간다. 우리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한 12명 정도 데리고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12명이서 방에 다 들어가면 쭉 삥 둘러서면 끝이야. 그리고 애들은 다 빨리 나가고 싶어 해. 우리 지금 아이들 아파트에 방에 혼자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그 방에 10명에서 20명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잘 때 옆으로 모로 누워서 다 잔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모로 누워서 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누울 때 다 못 누우면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발로 사람들을 밀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눕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뼈 약한 사람은 이 뼈가 부러질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자다 보면 뽀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너무 붙어 있으니까 얼굴이. 그런 정도로 어려운, 그리고 자다 보면 나중에 일어나 보면 사람들 위에 또 사람이 2층으로 누워서 자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의 고통. 여름에는 그 열기, 그리고 겨울에는 뭐예요? 이 추위에 여기 난방을 안 해줘요. 그래갖고 다 손발이 동상이 걸려가지고 차마 볼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912년에 37세 때에 이제 추록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기도한 대로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메이지가 죽었어. 메이지 일왕이 죽고 또 몇 개월 있다가 그 부인도 죽었어. 그래갖고 왕이 죽어서 감형을 받았어.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부인이 또 죽었네. 그래서 또 감형을 받아가지고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7살에 추록을 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나? 내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람들이 추록을 하고 나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너무 이 감옥 생활이 고통스럽고 희망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일본 사람에게 협력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다. 나 또한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결의의 표시로 내 이름과 호를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북구자였는데 9구자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게 이제 그 일본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그 구가 아니라 나만의 그 9구자를 쓰면서 김구로 개명을 하고 백정과 범부, 그러니까 일반 그냥 사람들도 김구만큼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백범 김구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분이 어디로 가셨냐면 이제 농촌 개량 활동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농촌에 가서 봤더니 너무 이 농촌이 개량이 안 됐더라. 그래서 뭘 하냐?
도박을 하는 사람의 소작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일부러 이 양반들이 도박을 권유해가지고 계속 이 그 금전의 노예에 허덕이게끔 하는 못된 양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아주 무능하고 도박인으로 만드는 그런 나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구 선생님은 내가 소작을 하는데 도박하는 사람에게는 소작을 시켜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령기 아동이 집에 있는데 공부를 안 시키는 사람들한테는 소작을 또 뺏겠다. 그런데 학교에 보내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집에는 제일 좋은 1등급 땅을 추가로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이 공부할 필요 없어. 그리고 학교를 안 보냈는데 뭐예요? 좋은 땅을 더 준다니까 야 너 빨리 학교 가.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게끔 이렇게 제도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근만부라는 걸 작성하게 했다. 아침에 소작인 집에 가보니까 그냥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고 집도 그냥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깨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깨워서 일일이 나가서 그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법을 습관을 들이게끔 근면부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는 1919년 드디어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의 김구 선생님의 나이가 44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 만세 운동을 젊은이들이 하는데 우리가 만세만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일을 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중국 상해로 넘어가시게 되죠. 그때 이륙양행, 그래 조지 쇼가 운영하는 그 이륙양행에서 배를 타고 15명이 동시에 그 상해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해에 가보니 거기에 모여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500여 명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동영 선생, 그 다음에 춘원 이강수, 김홍서, 서병호, 도산한 창호 이런 분들을 만나서 독립운동을 하고 임시정부를 꾸리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잠시 1918년에 그 큰아들 인이 출생을 해요. 11월인가에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바로 3.1운동이 일어나고 4월에 임시정부를 상해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1920년에 아내가 이 인을 데리고 상해로 와요. 그리고 22년에 어머니께서 상해로 또 오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1922년에 둘째 아들 김신을 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유일하게 내가 행복했던 시절이었다라고 합니다. 1922년 그 한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둘째 아들 신을 낳고 그 몸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인 최줄래 여사가 그 계단을 내려오다가 굴르게 되죠. 그러면서 병을 얻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돼요. 1924년 1월 1일에 아내 최줄래 여사가 사망하게 되는데 저때 그 임종을 지키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니까 일본에서 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항상 체포하려고 하다 보니까 프랑스 조계지를 벗어나면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이 있는 곳으로 가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부인도 쓸쓸하게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이 이후로는 임시정부가 우리가 계속 공부해서 아시지만 처음에 초창기에 조금 이렇게 탄력을 받았다가 나중에 임시정부가 세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더 이상 이 생활을 하기가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우리 입이라도 덜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손자 둘을 데리고 귀국을 하시게 되죠. 그게 25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쓸쓸하게 혼자 생활을 하시다가 1927년에 이 임시정부가 너무 힘이 없을 때 국무령에 취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영 선생이 김구 선생님에게 국무령에 취임하라고 하니까 김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 나라의 대표를 어떻게 나 같은 상놈을 하게 되면 우리 이 임시정부의 위신도 떨어질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이동영 선생은 그렇지 않다. 당신이 하셔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국무위원제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그런 국무위원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상편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김인, 김신, 인과 신 두 아들 너희들은 사회의 은택으로 먹고 입고 배우니 사회의 아들로 사회를 효로 섬기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당시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받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후손들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일생을 돌아보건대 내 일생 제일의 행복은 내가 튼튼한 기질을 타고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 감옥, 모진 감옥 생활도 이겨내고 이렇게 유랑 생활을 하면서 혼자 지내면서도 계속적인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튼튼한 이런 건강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건강한 삶,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백범일지 상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